안녕하십니까. 이상심리학 2강 강의 들어갑니다. 이상심리학의 2강은 제2절 이상심리학의 이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이론들이 나옵니다. 정신분석 이론, 생물학적 이론, 행동주의 이론, 인지적 이론, 인본주의 이론, 통합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좀 공부해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론적인 배경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정신분석 이론은 아시죠? 무의식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 그것을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정신분석적 입장은 이상행동의 근원적 원인을, 그렇죠? 과거에서 찾아요. 어린 시절에 쓰세요. 과거. 어린 시절 경험에 그 뿌리를 둔 무의식적 갈등의 형광펜으로 밑줄. 자, 무의식적 갈등에 의해서 설명한다. 1번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1번에 별표 치시고요. 정신분석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성격은 원초적 욕구로 구성된 원초와 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적응을 담당하는 자아,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규범이 내면화된 초자, 이렇게 세 가지로 성격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프로이드가 이야기했고, 이들 간의 역동적 관계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자아가 원초와의 통제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신경증적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자아가 원초화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자아가 불편하다, 아니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신경증적 불안을 경험한다고 하죠. 이런 신경증적 불안을 이야기한 이론이 바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에요. 이러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방어기제라고 하는 걸 써요. 그렇죠? 그게 바로 억압, 부인, 반동 형성, 합리화, 대치, 투사, 분리, 신체화, 퇴행, 승화, 이런 다양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정신분석 치료는 자유현상이나 꿈의 분석이나 전이 분석이나 저항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내담자, 환자가 자신의 무의식적 갈등을 통찰하고 현실 생활에서 통찰 내용을 실천하게 하는 이런 훈습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환자를 정신분석적인 치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유현상 기법에 의해서 전이 반응이 일어나게 하고 그 전이 반응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해서 설명해주는 해석이 필요하죠. 그런 해석을 통해서 이 환자가 자기 자신의 어떤 병리적인 측면을 통찰하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데 이러한 깨달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이러한 것들이 실생활에서 개선될 수 있게, 문제가 개선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가 훈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생물학적 이론입니다. 생물학적 이론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신체적인 측면의 유전자, DNA, 유전적인 측면도 들어가고 기질적인 측면도 들어가고 그런 거겠죠. 생물학적 입장은 신체적 원인론의 전통을 뿌리두고 있으며 신체적 원인론의 밑줄입니다. 자, 모든 정신장애는 신체 질환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일종의 질병이라고 보는 겁니다. 질병의 동그라미요. 자, 생물학적 입장은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주요한 생물학적 요인으로 가로, 유전적 요인, 그 다음에 뇌의 구조적 결함, 신경 전달 물질이나 내분비 계통의 신경화학적 이상 등 가로 닫고 이런 것들이 깔리면 생물학적인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정신장애를 치료하는 생물학적 방법으로는 약물치료라든지 전기충격치료라든지 뇌절제술 등이 있으며 뇌의 신경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통해서 치료하는 약물치료가 가장 흔히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물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것이 발병되면 우리는 약물치료를 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좀 보면 우리가 이제 취약이라는 단어가 프레질이라는 단어죠. 프레질 X 신드롬이라고 해서 취약 X 증후군, 염색체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X 염색체라고 하거든요. X 염색체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거기 밑줄에 있는 대로 염색체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취약 X 염색체 증후군은 염색체 이상에 의해 유발되는 대표적인 장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X 염색체, Y 염색체, XX, XY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X 염색체가 취약했을 때 생기는 어떤 증후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으로 가시죠. 1번에 취약 X 염색체 증후군이라 하며 프레젤 X 신드롬은, 자, 그 다음에 지적장애, 발달장애와 아울러 자폐적 행동 양식 또는 과다한 행동 등을 보여서 소아, 정신과, 의사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소아계통의 소아기라고 하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진찰 소견상 긴 얼굴에 튀어나온 큰 귀가 특징적이고요. 사춘기 이후에는 큰 고환이 특징적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취약 X 염색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운 증후군은 많이 아시죠? 다운 증후군은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데 21번째, 그러니까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죠.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처음으로 특징을 기술한 영국인 의사인 존 랭던 다운의 이름을 이용해서 명명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운 증후군이니까 이것을 발견했던 그 사람의 이름 명칭을 딴 것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2번이에요. 2번 체킹하시고요. 정상인은 염색체가 2개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개입니다. 하나 더 있다 그랬잖아요. 21번 염색체가 3개이다. 거기에 밑줄. 그래서 다운 증후군을 21 삼체성이라고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여분의 염색체가 다른 염색체에 결합되어서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걸 이제 전이형이라 하는데요. 자, 세포 분열 오류로 인해서 정상적인 핵형을 가진 세포와 비정상 세포들이 혼재, 모자이크형이라고 하는데 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분의 염색체가 다른 염색체와 결합을 해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이 잘못돼 가지고 정상적인 핵형을 가진 세포와 비정상 세포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러한 염색체 이상으로 특징적인 외모와 정신지체, 지적장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납작한 얼굴에 눈꼬리가 올라가 있고요. 눈가에 덧살이 있으며 귀, 코, 입이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밖에도 키가 작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짧으며 지능이 낮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운 증후군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염색체 이상 증후군인데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3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동주 이론 들어가죠.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교재만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자, 행동주 이론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동에 포커스를 맞춘 바로 이제 고전적 조건화나 조작적 조건화 이런 것들이 행동주 이론에 해당되죠. 대표적인 학자가 왓슨이라든지 선다이크, 그 다음에 파블로프, 스키너 이런 학자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행동주 입장은 엄격한 과학적 입장에 근거합니다. 행동은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관찰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적 입장에 형광펜 밑줄 근거하며 인간의 행동을 환경으로부터 학습된 것으로 봅니다. 환경 동그라미. 그렇죠. 인간의 행동은 환경이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환경 결정론적 관점을 갖고 있고 학습된다라고 하죠. 학습의 동그라미. 인간의 행동을 자극과 반응의 관계로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죠? 네, 파블로프죠. 자극과 반응, 조건 자극과 조건 반응이 조건 반사로 나타나잖아요. 자극과 반응의 관계로 설명하며 행동이 학습되는 원리와 과정에 주된 관심을 갖게 됩니다. 1번과 2번에 체킹해 주시고요. 3번입니다. 이상 행동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사회적 학습 등의 학습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의 학자는 파블로프고 조작적 조건 형성의 학자는 스키너고 사회적 학습은요, 반두라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고전적 조건 형성은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을 짝지어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조건 자극에 대한 조건 반응이 학습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개 타액 분비 실험에서 무조건 자극에 종소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조건 자극에 먹이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짝지어 주죠. 반복적으로. 그랬을 때 종소리만 쳤을 때도 타액이 분비된다. 이게 조건 자극, 조건 반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조작적 조건 형성은 어떤 행동의 결과가 보상적이면 그 행동이 증가한다. 자, 결과에 동그라미 치고 행동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행동과 결과의 행동의 관계를 보는 것이 바로 조작적 조건 형성입니다. 어떤 행동의 결과가 참 좋은 거예요. 보상적이다. 그러면 그 행동은 증가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가 처벌적이다. 그러면 행동의 빈도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와 벌을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스키너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관찰과 모방, 이 관찰과 모방을 말하는 사람이 반두라라는 학자예요. 관찰과 모방을 통해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는 사회적 학습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행동치료 기법이죠.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적응적인 이상행동을 제거시키는 건데요. 소거나 처벌이나 혐오적 조건 형성이나 상호 억제. 이 상호 억제는 우리가 이제 울피가 이야기한 상호 제지 이론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호 억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체계적 둔감법이 되죠. 자, 그래서 바로 체계적 둔감법이 옆에 있습니다. 체계적 둔감법이 있으며 적응 행동을 학습시키는 방법은 행동 조성법이나 토큰 강화나 모방 학습법이나 사회적 기술 훈련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적응 행동을 합숙시킨다 그 말은 바람직한 행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으로 행동 조성이라든지 토큰 강화라든지 모방 학습법이라든지 사회적 기술 훈련, 사회 기술 훈련 이런 것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됐고요. 첫 번째 나왔던 기법들은 제거하는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기법들은 증가시키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체계적 둔감법 보시죠. 밑에 기출문제 확인학습에서 체계적 둔감법이 있는데 우리가 체계적 둔감법은 이완 훈련을 하고 불안위기의 목록을 작성하고 단계적으로 둔감화를 해요.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불안위계표를 사용해야 되죠. 불안위계표 사용의 내용 아시겠죠? 두 번째, 이 체계적 둔감법은 불안하거나 또는 공포 반응이 있을 때 이걸 줄일 때 많이 쓰는 거예요. 따라서 공포증 치료에 효과적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역조건화의 기제와 관련성이 있다. 이 역조건화는 뭐냐면 인간이 불안하면요. 거기에 반대 반응이 뭐죠? 그때 거기에 반대되는 반응은 이완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것이 있다. 공포가 있다. 그럴 때 이완을 획득시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역조건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울피에 의해서 개발된 치료 기법이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울피의 상호 제지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를 주로 적용한다. 고전적 조건화에 밑줄 쫙 그어주시고 5번에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체계적 둔감화는 어떠한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발표 불안증이 있다. 그럼 아이들 앞에서 씁니다. 딱 섰을 때 자극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하죠?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좀 무서워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발표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발표 불안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이 바로 체계적 둔감화거든요. 그래서 자극과 반응에 의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이완을 획득해서 이완 반응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거니까 차츰차츰 해결해 나가는 거니까 바로 고전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체계적 둔감법은 이완 동그라미, 불안 동그라미, 이완과 불안이라는 반대의 반응 기제를 활용한 것이어서 역조건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조건화의 기제에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극은 외부 자극이고 반응은 이완이나 뭐예요? 네, 그렇죠. 공포. 이러한 반응 간의 관계를 활용한 것이므로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라고 제가 또 설명을 쫙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체계적 둔감화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체계적 둔감화는 첫 번째 순서가 있어요. 순서 암기법은 이불계입니다. 이불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이완 훈련입니다. 이완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안위계 목록을 작성합니다. 불안위계 목록 작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단계적 둔감화입니다. 단계적 둔감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불계를 찾으시면 돼요. 첫 번째 이, 두 번째 불, 세 번째 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불안위계 목록표를 작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해 드렸고 이 부분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체계적 둔감법은 공포와 불안증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완과 불안은 서로 반대말이잖아요. 따라서 역조건화 기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역조건화 기제 활용. 자, 역조건화 기제 활용의 대표적인 것이 상호제지 이론이에요. 상호제지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울피라고 하죠. 울피의 상호제지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호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반응, 이완 반응과 불안 반응이 서로 이제 있으면서 이 불안을 제지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상호재지 이론이고 역조건화 기제를 활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고전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다. 자, 고전적 조건화는 말씀드린 대로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서술하는 고전적 조건화와 여기 있는 체계적 둔감화는 서로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계적 둔감화를 할 때 낮은 강도에서 높은 강도로 올라갑니다. 낮은 강도에서 높은 강도로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자, 이제 행동치료 보시죠. 병의 원인보다는 증상, 즉 문제 행동의 1차적인 해소에 초점을 두는 심리치료 방법은 행동치료다. 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거기 밑줄 쫙 그어주세요. 자, 증상의 1차적인 해소. 이게 뭐겠어요? 네, 부적응적인 행동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부적응적인 행동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의 1차적인 해소에 초점을 두는 것은 바로 행동치료다. 즉, 문제 행동을 수정하는 것에 1차적인 목적을 두는 심리치료고요. 병의 원인에 주된 관심을 두는 것은 그렇죠. 정신분석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 중심으로 가면 정신분석 치료예요. 왜? 과거에 있었던 그 뿌리를 찾는 거니까 원인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정신분석 치료가 되고 그다음에 문제 행동, 즉 증상을 뭐한다? 감소시킨다. 증상의 해소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행동치료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우러의 2요인 이론이 있습니다. 자, 마우러의 2요인 이론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공포증에 해당되는 그 치료에 많이 쓸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이론인데 자, 마우러의 2요인 이론에 따르면 회피 반응의 획득과 유지는 끊어주세요. 자, 어떤 그 실험에서 어떤 마우러의 쥐 실험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실험용 쥐에게 거기 나오죠. 두 번째 보면 전기 충격, 불빛 이런 것들이에요. 전기 충격과 불빛은 혐오 자극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피 반응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피 반응의 획득과 유지는 고전적 조건 형성이나 조작적 조건 형성 두 가지 다 작용이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회피학습의 2요인 이론에 따르면 회피학습의 경고 자극이 바로 불빛인데요. 전기 충격과 반복해서 짝지어짐으로써 점차 공포를 유발시켜요. 왜? 불빛 보면 이제 쥐들이 공포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전기 충격도 마찬가지고 이런 유발시키는 것이 이제 조건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말하는 거고 자, 공포는 유기체에게 좋은 거 아니에요. 혐오적인 거죠. 그래서 공포의 감소는 혐오물, 공포가 혐오물이니까 이런 혐오물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로 부적 강화와 연관성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심부름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가 진짜 싫어하는 과제물을 이렇게 면제시켜 줬어요. 그게 뭐예요? 혐오물을 제거시킨 거잖아요. 즉 공포를 감소시키거나 공포를 제거하는 것은 바로 부적 강화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회피 반응이 더 잘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유지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이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부적 강화라고 하는 것은 조작적 조건 형성, 즉 스키너가 말한 거거든요. 자, 2요인 이론에 따르면 회피 반응의 결과, 여기서 끊어야 돼요. 전기 충격과 같은 외적인 혐오 자극뿐만 아니라 조건 형성된 공포와 같은 내적인 혐오 자극도 제거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외부 쪽에서 온 전기 충격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 자극이니까 자, 이러한 것이고 그다음에 조건 형성된 공포가 있잖아요. 그 공포 회피 반응을 통해서 공포 반응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거기 나온 대로 내적인 혐오 자극이에요. 공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자, 마우러의 회피학습인데 자, 이 요인 이론이라고 해요. 그냥 참고하셔도 되고 이거는 자, 이것은 회피 반응을 획득했다. 회피 반응을 유지한다. 이것은 두 가지다.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건화라고 할게요. 고전적 조건화와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화 두 가지 모두 다 나타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고전적 조건화는 말씀드린 대로 외부 자극, 세 번째 보면 외부 자극에 대한 회피, 외부 자극에 대한 회피 반응. 자, 그러면 저거 동그라미 칠게요. 자극이 있고 반응이 있잖아요.
자극과 반응이 나타나면 고전적 조건화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화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적인 혐오 반응, 내적인 공포라고 하죠. 내적인 공포 반응의 감소. 자, 내적인 공포 반응이 감소예요. 이게 결과죠. 이게 결과예요. 자, 어떤 것을 했더니 감소됐어요. 회피 행동을 했더니 감소했다. 자, 그러면 행동과 결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조작적 조건화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조작적 조건화와 고전적 조건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마우르의 회피학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인지적 이론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정신질환을 쭉 볼 때 인지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인지 기법들을 많이 쓰거든요. 자, 인지적 입장은 인간을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보며 인간이 고통받는 주된 이유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밑줄자 그으면서 시작. 객관적인 환경 자체보다는 그에 부여한 의미 때문이라는 가정, 즉 사고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잘못된 신념, 잘못된 사고가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보는 게 인지적 이론이에요.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는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가로 부정적이고 왜곡된 의미를 부여하는 부적응적인 인지적 활동에 기여한다. 가로 닫고요. 기인한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상행동이나 정신장애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부적응적인 인지를 하고 있는 거다. 그게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인지적 입장은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부적응적 인지도식, 역기능적 신념, 인지적 오류,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에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3번이 가장 중요해요. 3번 별표, 4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지적 심리치료에서는 내담자의 이상행동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사고 내용을 포착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것이 이상적인 사고냐. 좀 말이 이상하죠. 이상적인 사고는 이겁니다. abnormal한, 즉 비정상적인 사고냐, 부적응적인 사고냐, 그걸 찾아야 돼요. 포착해서 그러한 사고의 타당성, 현실성, 유용성을 내담자와 함께 다각적으로 평가하죠. 이게 이제 치료자가 논박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차원에서, 유용적인 차원에서, 타당적인 차원에서, 논리성이요. 이러한 차원에서 논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현실적이고 적응적인 사고로 전환시키는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앨리스라든지 아론백이라든지 이분들이 썼던 치료 기법들이 있죠. 자, 됐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 인본주의 이론입니다. 인본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로저스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 상담에서도 배우시게 되는데 이 로저스는 인간 중심 상담 모델이라는 걸 제시했죠. 자, 인본주의 입장은 긍정적인 인간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근본적으로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성장지향적인 존재로 봐요. 인본주의 학자들은 인간관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2번 들어갑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의 유기체적 욕구나 성향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치나 기대에 맞추어서 조건적인 수용을 한다, 아이에게. 그러면 부모의 애정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유기체적 경험을 왜곡하거나 아이들은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부모가 아이에게 조건적인 수용을 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긍정적 존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가지고 부모의 말을 거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아이가 유기체적인, 즉 마음대로 경험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신의 잠재력이 무엇인지 알려면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부모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적 경험을 왜곡하거나 부인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심리적인 문제가. 자, 3번입니다. 인본주의적 치료자들은 동그라미 1.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해줘라. 동그라미 2. 공감적 이해해줘라. 동그라미 3. 진솔성을 보여라. 이 세 가지의 태도, 이 세 가지의 치료자의 태도가 있다면 환자는 변화가 가능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 로저스의 인간 중심 모델이에요. 자, 그러면 내담자의 성장 촉진적 관계를 형성하여 내담자가 왜곡하고 부인해왔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자각하고 수용함으로써 자기 실현적 성향이 활성화되도록 도와줘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나죠. 이론들의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6번째 통합 이론이 있습니다. 통합 이론에서 중요한 게 나와요. 그게 1번이에요.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입니다. 제가 앞에 임상심리학에서 이거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적인 소질 이런 것들이 바로 취약성이다라고 했고 환경적인 부분에 스트레스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관성이 있어서 연관이 되었을 때 바로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이라고 그래요. 별표. 자,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은 특정한 장애에 걸리기 쉬운 개인적 특성인 취약성과 여기서 끊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상호작용하여 정신장애가 유발된다는 입장입니다. 1번이 가장 중요해요. 별표. 자, 개인적인 취약성에는 뭐가 있을까요? 특정 장애에 걸리기 쉬운 개인적 특성으로서 유전적인 부분, 생물학적인 부분, 인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소인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은 뭐 조현병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인지적 정서적 요인은 자존감이 낮은 경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있어요. 심리적 부담을 유발하는 외부 사건으로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이나 실직이나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환경의 급격한 변화, 대인관계 갈등, 과중한 업무 이런 것들이 심리사회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해서 정신장애가 유발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을 도식화를 하면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 자,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맨 위에 통합이론이라고 해요. 이걸 통합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취약성은 뭐냐? 이게 이제 개인적인 특성이에요. 이게 개인적인 특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환경적인 특성이 되는 거죠. 여기가 환경적인 특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적인 특성에 거기 나온 대로 취약성이에요. 여기 취약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취약 부분이 있다. 그럼 여기에는 뭔 부분이 있냐? 여기는 스트레스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부정어고 여기도 부정어예요.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 되었을 때 정신장애가 유발된다 이 말이에요. 정신장애가 유발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내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인지적인 측면이나 정서적인 측면이나 심리적인 측면이나 생물학적인 측면, 유전적인 측면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환경도 다양한 것이 있잖아요. 뭐 가족이라든지 또는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입니다. 말 그대로 생물, 심리, 사회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1번만 보겠습니다. 1번만 별표.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은 기존의 특정한 이론적 입장에 구애받지 않는 탈이론적인 입장으로서 이상행동과 정신장애 이해와 치료를 위해서 동그라미 1 생물학적, 동그라미 2 심리적, 동그라미 3 사회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합이론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2번은 전망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통합적인 이론이 앞으로 조금 대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문화적 관점이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관점을 밑에 박스를 보시죠. 사회문화적 입장은 개인이 성장하고 생활하는 환경의 사회문화적 요인이 끊어주세요. 자,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의 유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죠. 환경적인 영향도 중요하거든요. 자, 2번 사회문화적 입장에서는 이상행동과 정신장애 발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요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화권, 종족, 사회 경제적 계층, 거주 지역, 사회문화적 변화, 성차별, 경제적 빈곤,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낙인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에요.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정신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걸 사회문화적 관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여기 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자, 제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절도 마찬가지 워밍업입니다. 이상행동의 평가와 진단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뭐 면접법, 행동관찰법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 여러분들이 심리검사에서 좀 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워밍업이에요. 앞에서 어느 정도 공부가 쭉 되어 오시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임상심리사라면 심리검사 과목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심리평가란이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상심리학에서 심리평가라고 하는 것은 심리검사, 면접, 행동관찰, 그 다음에 전문가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심리평가가 되는 거다. 생각나시죠? 심리평가란 개인의 다양한 심리적 속성, 지능, 성격, 이상행동, 정신병리 등을 심리학적 전문 지식에 근거하여 거기에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면접에 동그라미 2, 행동관찰에 동그라미 3, 심리검사에 동그라미 4 이런 것들이 잘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단기간에 평가하는 작업을 심리평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2번입니다. 개인의 이상행동과 증상에 대한 심리평가 자료를 통합하여 특정한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작업을 심리진단이라고 합니다. 자, 임상적 심리평가의 과정을 보면 심리평가에 앞서서 평가의 목적을 명료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할게요. 자, 평가의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평가의 목적이 없으면 심리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평가 목적에 명료합니다. 밑줄 쳐주시고요. 평가 목적에 적절한 평가 방법과 절차도 계획해야 되고요. 평가 계획에 따라 환자로부터 직접 평가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겁니다. 이 평가 자료가 뭐예요? 심리검사한 거, 면접에 했던 거, 행동관찰 자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네 번째, 수입된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되거나 채점되는 과정을 거쳐 그 심리적 의미가 해석되며 어떻게 평가 자료를 해석하고 통합하는 과정은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심리학 전반에 대한 지식, 평가 도구에 대한 이해, 치료 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시 등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작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상심리사라면 여기 있는 4번에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4번에 있는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되고. 아셨죠? 자, 네 번째, 심리평가 방법입니다. 면접법이 있고요. 행동관찰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리검사법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심리검사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능검사, 객관적 성격검사, 투사적 성격검사, 신경심리검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생리적 측정법, 뇌영상술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는 이걸 앞에서 그냥 간단하게 좀 봤잖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써져 있다는 거예요. 자, 면접법을 보면 언어적인 대화나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의 심리적 특성과 정신병리를 탐색한다 했어요. 자, 비구조화된 것이 있고 구조화된 게 있는데요. 비구조화된 임상적 면접은 자유로운 방법, 개방형 질문이라고 하죠. 쓰세요. 개방형 질문으로 면접을 하는 거예요. 환자에 대해서 자유로운 방법으로 질문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거다. 구조화된 임상적 면접이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어떤 면접 조사표가 있는 거예요. 체크리스트 비슷한 게 있는 거죠. 자, 면접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순서를 비롯하여 응답에 대한 채점 방식 등이 적어져 있는 바로 면접 방법이 구조화된 임상적 면접이에요. 정신상태검사입니다. 제가 이것도 임상심리학에서 말씀드렸죠. 환자의 행동과 심리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면접 방법이 바로 정신상태검사가 됩니다. 자, 이제 행동관찰법을 보시죠. 행동관찰법은 개인의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유심히 관찰합니다. 행동 동그라미, 관찰 동그라미. 그 행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빈도나 강도를 수량하는 작업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죠. 자연주의적 관찰법, 임상심리학에서 말씀드렸죠.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생활환경.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개인의 행동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것을 자연주의적 관찰법이라 하고요. 자, 구조화된 관찰법입니다. 특정한 자극 상황에서 환자가 나타내는 행동을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이제 구조화시켜서 하는 것이다. 자기관찰법은 환자가 자신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네, 자기감찰이라고 하죠. 자기감찰, 자기 모니터링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행동분석법, 어떠한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전후 사항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특정한 문제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러한 행동의 결과로 어떤 일이 초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행동분석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심리검사가 있다. 앞에는 행동을 봤잖아요. 두 번째는 심리를 보는 건데, 자, 심리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사 문항이 있겠죠. 채점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게 이제 객관적 성격 검사, 객관적 검사도 여기에 들어가요. 자, 이 검사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교준이나 해석 지침을 구비하고 있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가장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심리검사법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객관적 측정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투사적 방법도 있죠. 투사적 검사라고 해서 로샤 검사, TAT, 주제 통합 검사라고 하죠.
네, HTP 이런 것들이 다 투사적 검사가 돼요. 이런 것들은 뭐 채점을 하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규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지는 않잖아요. 규준이 있는 것은 되게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객관적 검사에서 있는 거니까요. 자, 지능검사입니다. 자, 지능검사에서 이상행동과 부적응 상태에 있는 사람은 지적의 동그라미, 지적 기능에 저하나 손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상적 평가에서는 개인의 지적 능력과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지능검사가 흔히 사용되는데 많이 이용하는 것이 웩슬러 지능검사가 되죠. 자, 웩슬러 지능검사 전반적 또는 세부적 지적 기능의 수준, 병전 지능 수준, 병전 지능, 원래의 지능을 말합니다. 병전 지능 수준, 지적 잠재력뿐만 아니라 일반적 적응 상태, 성격적 특성, 정신병리적 특성, 뇌 손상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임상적 평가 도구가 웩슬러 지능검사가 됩니다. 자, 객관적 성격 검사입니다. 피검자에게 성격의 다양한 측면을 기술하는 문항의 동그라미, 문항이 제시되어 있어요. 수백 개의 문항이. 자, 문항을 제시하고 자신에게 해당되는지를 평정하게 하는 지필식 자기 보고형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 성격 검사를 표준화된 검사라고도 하고 자기 보고형 검사라고도 합니다. 자, 다면적 인성 검사가 MMPI인지 아시죠?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니까 미네소타 멀티 퍼스널리티 인벤토리라고 해요. MMPI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객관적 성격 검사로서 피검자의 검사 태도를 평가하는 4개의 타당도 척도와 오리지널 척도에는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격적, 정신병리적 특성을 평가하는 10개의 임상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MPI 오리지널 척도가 그렇고요. 이제 MMPI2 개정판에서는 타당도 척도가 더 많죠. 자, 그 다음에 투사적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투사적 성격 검사는 피검자에게 애매모호한 자극, 가로 닫고 애매모호한 자극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자유로운 반응의 밑줄, 자유로운 반응을 유도한 후에 검사 반응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피검자의 무의식적의 동그라미, 무의식적인 성격 특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글을 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셨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투사적 검사에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모호한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극을 보고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할 때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HTP,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투영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캐치해서 해석해 주는 것이 투사적 검사가 되는 거죠. 자, 로샤 검사, 주제 통합 검사가 대표적인 겁니다. 데칼코마니 양식에 대한 양식에 의한 대칭령의 잉크 얼룩. 그래서 우리가 로샤 검사를 잉크 블럭 테스트라고 해요. 잉크 얼룩으로 이루어진 10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그림이 무엇처럼 보이는지를 말하게 하고, 이거는 말하는 거예요. 말하게 하고 어느 부분에서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러한 반응을 하게 되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로샤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주제 통합 검사입니다. 주제 통합 검사는 피검자가 쉽게 동일시할 수 있는 인물과 상황을 묘사한 30장의 그림 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을 보고 피검자가 구성한 이야기 내용을 여러 채점 기준에 따라 분석하는 거예요. 로샤 검사도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고 TAT도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이야기하게 하는 건데 뭐 이야기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있고 문장 완성 검사 SCT가 있어요. 이것은 뭐죠? 네,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투사적 검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심리검사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배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신경심리검사입니다. 다양한 심리적 기능을 측정함으로써 뇌의 손상 유무라든지 손상의 정도, 부위를 평가하는 검사가 바로 신경심리검사입니다. 신경심리검사로 이용되는 투사적 검사가 있어요. 그게 벤더 게슈탈트 테스트, BGT라고 하거든요. 이 BGT가 투사적 검사이면서 신경심리검사, 뇌의 손상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이기도 해요.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생리적 측정법이 있어요. 자, 신체의 생리적 반응을 통해서 심리적 특성을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심리생리적 측정법은 이처럼 심리생리적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심리적 상태나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겠어요? 뇌파검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뇌영상술이 있습니다. 뇌영상술은 인간의 뇌를 투시하여 뇌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밑에 보면 CT라고 하는 것이 있고 MRI라고 하는 것이 있고 PET가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뇌 영상술이에요. 자, 이러한 방법으로서 다양한 방향에서 뇌를 투과한 엑스레이의 양을 측정하여 컴퓨터로 재구성한 뇌의 단면을 영상한 기법으로서 전산화된 단층 촬영술을 CT라고 하고요. 자기 공명 영상술을 MRI라 하고요. 그 다음에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술을 PET라고 해요. B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력 따지기 내용 들어갑니다. 실력 따지기 내용에 별표 하나만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경증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증이 있어요. 신경증과 정신증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 둘 다 문제가 있긴 있는 거죠. 문제가 있긴 있는 건데요. 이게 좀 심각합니다. 정신증이 좀 더 심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이게 보여요. 이 모든 것들이 비교되어 있는데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경증이 쭈르륵 깔렸고 그 다음에 정신증이 쭈르륵 깔렸어요. 이걸 구분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구분하는 것의 방법은 뭐냐면 어떤 게 더 심각하냐? 정신증이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 아래 결론을 먼저 볼까요? 맨 아래 결론을 보세요. 정신증과 신경증 간의 감별은 끊어요. 현실 검증 능력의 여부. 동그라미 1. 자, 망상, 환각, 행동, 사회적인 관계 측면에서 현실 검증 능력이 있냐 없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 병에 대한 통찰력 유무. 이걸 우리가 병식이라고 하거든요. 병에 대한 통찰력 유무. 동그라미 3. 병 때문에 본인이 괴로운가 괴롭지 않은가,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해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신경증, 인격 치매가 덜하다. 사회적 기능, 사회적으로 조직되고 잘 보존된다. 행동, 내적 경험이 외적 행동을 크게 혼란시키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나타내진 않는다. 현실 검증 능력 별표 4번. 자, 크게 장애가 없다. 자아가 건전하게 유지된다 이 말이죠. 현실 회피도 부분적이며 인격 손상이 거의 없다. 현실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등한시하려 하며 현실 검증 능력의 질적 저하보다 양적인 저하가 나타난다. 자, 현실 검증력에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고, 현실적이다. 사고의 흐름, 연상이 잘 보존된다. 소망, 동기는 투사가 안 되고 내부에서 느끼고 경험한다. 통찰, 자신의 병을 알고 있으며 병식이 있다 그 말이죠. 자, 통찰, 자신의 병을 알고 있으며 치료의 필요성도 느낍니다. 사회관계,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유지됩니다. 정동, 감정적인 요소에서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신경증에 해당되는 거예요. 뉴로시스. 그러면 사이코시스는 뭐냐면, 정신증은 뭐냐면 인격 심각한 치매가 있다. 사회적 기능 크게 손상된다. 행동, 주관적인 경험과 현실 구별 능력이 크게 장애를 받는다. 현실 검증 능력 별표. 자, 보십시오. 현실 검증에 심각한 장애를 보인다. 현실 존재를 부정한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는 거죠. 질적인 변화가 있다. 망상, 환각의 내용을 현실로 생각하고 왜곡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상과 환각이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사고, 비현실적이다. 사고의 흐름, 연상에 장애가 있다. 그 다음에 소망과 동기, 내면의 소망을 외부로 투사한다. 통찰, 병식이 없고 치료 장면으로 오르는 것을 거부해요. 그 다음에 사회관계, 관심이 소실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소실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정동은 정서적인 불안이나 정동이 감소되거나 변화되는 거예요. 제일 위에 보면 이 신경증 같은 경우는 정동은 환경적 요소에서 결정이 많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정신증은 자신의 정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서적인 불안이라든지 정동이 감소하거나 변화되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정신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들은 이제 그 뒤에 많은 정신질환이 있는데 그 정신질환에서 신경증 부분보다는 정신증 불안을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신경증과 정신증을 구분하는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신경증보다 정신증, 즉 뉴로시스보다 사이코시스가 훨씬 더 심각하다, 심각한 장애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챕터 2 DSM-5 들어갑니다. DSM-5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장애가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 장애를 잘
앞으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